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요즘은 국장이 꽤 되는 모양이에요. 요즘 이번 달 들어서 좀 괜찮더군요. 아직도 미국장에 계십니까? 뭐 이런 질문하는 분도 최근에 만났어요. 그런데 또 그래도 여전히 불안불안하죠. 네. 여전히 불안불안하는데 다만 요즘 이제 증시를 보면 과연 이제 미래의 새로운 기술이 뭐냐? 그게 늘 고민이에요. 특히 탐색이 아주 네. 뜨거운 곳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양한 게 있죠. 뭐 인공지능도 있고 뭐 자율주행차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의외로 이게 빨리 현실화된다는 쪽에 베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다들 이게 뭐냐면 AI만 얘기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또 AI랑 결합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휴머노이드가 그럼 얼마나 좀 빨리 올 건지, 네. 앞으로 휴머노이드 산업은 뭘 좀 봐야 되는 건지. 네, 매우 중요한 주제지만 이걸 누가 누구나 해주겠어요?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신다면 닥치고 들어야 한다.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님. 내가 이분 얘기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렸다가 나 내가 오늘부터 날린 돈이 정말 쓰면서 할 거야 이제 쓰면서. 토달지 않고 네. 받아 적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열심히 그런 모두를 연필과 펜을 준비하시고 들어주시면 그런 태도와 될것 자세를 같습니다. 권장해드립니다. 네, 김학주 교수님 모실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야, 오늘도 진짜 뜨거운 거 가져오셨네. 휴머노이드. 네. 교수님은 그런데 1년 중에서 2월 달이 제일 싫으시다면서요? 예, 이제 뭐 방학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방학이 다가오는 게 얼마 안 남은 게 아니라 끝나는 게 얼마 안 남으니까. 그렇죠. 이제 뭐 개처럼 예민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교수님이 요때는 나 건들지 마. 네. 이러셨어요. 특히 2월 중순 넘어가고 나면 나 자주 화낸다. 미리 얘기했다? 수업도 해야 되니까 힘들죠. 자,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중요한 주제인 건 알겠는데 네네.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양자 컴퓨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사실 같이 가는 이슈거든요. 휴머노이드가 예. 양자 컴퓨터하고요? 그렇죠. 사실은 뒤에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약간 좀 근거가 비슷해요. 그래요? 예, 근데 뭐 이게 한 달에 한 번 나오니까 이제서야 얘기하게 되는데 일단은 뭐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30년까지 24조 달러 시장이다. 그러니까 거의 미국 GDP에 맞먹는 뭐 그런 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공장 자동화 로봇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람의 몸을 하고 공장 밖으로 나와야 그래서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어야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가 지발로 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과연 인간이 비켜주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뭐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들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일단 뭐 알고리즘하고 인공지능의 차이부터 말씀을 드리면 알고리즘은 그냥 사람이 설계해 놓은 원칙대로만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자동화 로봇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고 패턴을 잡아서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말귀도 알아듣고 사람 옆에서 대답도 하고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이렇게 보면 사실 기존의 어떤 그 자동화 로봇 같은 경우도 더 똑똑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고정형 휴머노이드 저는 사실 이것부터 먼저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뭐 이 자율주행 쪽의 기능들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된 바에야 일단 기계에다 눈을 달아주자. 공간 지각 능력도 이제 갖춰주게 하자. 그래서 제한된 구역에서는 돌아다니게 하자. 여기까지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은 일단 이 고정형 로봇은 설치하고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그럴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좋고요. 하는 게 있으니까. 또 이제 무거운 자재를 옮길 필요 없이 로봇이 가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융통성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는 이제 이 MIT 교수가 창업한 회사인데요. 현대차가 지분을 85%까지 인수를 한 회사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 회사가 로봇계를 이제 출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봇 독이 그러니까 이름이 스팟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돌아다니면서 시설도 점검하고 이제 데이터도 모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물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예? 저기 땡땡이 치는 사람들은 좀 물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노동 생산성이 확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예, 하여튼 짓기만 해도 이제-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인공지능이 공장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휴머노이드가.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와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러면 이 사회나 경제의 어떤 시스템들이 사람이 쓰기에 편리한 그런 대로 이제 설계가 돼 있으니까. 이미 공간이 사람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지가 사람처럼 돌아다녀야 네. 유용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람의 조합을 대체하려면 사람의 몸을 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러한 휴머노이드를 어디다가 파견할까? 뭐 예. 이런 거죠. 근데 일단 뭐 지금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미국은 반도체 중국에다 안 주고, 예. 중국은 희귀금속, 히토류 안 주고, 그럼 미국도 희귀금속을 찾아서 바닷속을 뒤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해저 탐험 같은 것들은 사람이 못 하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제 휴머노이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휴머노이드를 화성에 보내서 인류에게 유익한 그런 신소재를 캐오게 한다. 그럼 새로운 부가가치가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뭐 3D 뭐 이런 것들이죠. 예.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구 노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 치매 환자들 간병 문제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뭐 이 간병인들한테 12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한 달이면 36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적지 않은 부담 같은데요. 그럼요. 근데 뉴욕에서는 이제 고정형 로봇 같은 게 지금 출시가 돼서 팔리고 있는데 일리크라는 이런 고정형 로봇이고 휴머노이드는 아직은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 센서를 갖고 있죠. 그다음에 카메라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환자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차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신호도 가지면서 이제 복약 지시 같은 걸 하죠 환자한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시를 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의사한테 이제 보고하고. 그러니까 환자와 의사의 어떤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건데 얼마나 하는데요, 그거는요? 한 뭐 처음 비용이 이제 선금으로 $250 우리나라 돈 40만 원 주고 예. 월 한 뭐 50불 그러면 7만 원씩 내고 하는 거죠. 사람 쓰는 것보단 못하긴 하겠지만 가격은 확실히 싸네요. 확실히 싸죠. 근데 이거 갖고 이제 치매 환자를 돌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휴머노이드로 발전시키면은 한 월 얼마 줘야 돼? 그러니까 $200에서 한 $500 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간병 있는 비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거는 대량 생산은 훨씬 싸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필요한 로봇이 등장을 할 것이다. 지금은 교수님 그러면 가격의 문제예요, 아니면 여전히 가야 될 기능의 문제입니까? 기능을 여전히 아직도 사람 쫓아려면 근데 멀었어. 뒤에 설명이 되겠지만 예. 하여튼 기능은 어느 정도 개발한 것 같아요. 가격이 문제예요. 가격이 문제예요. 네, 이제 그 문제를 뒤에서 이제 충분히 예. 설명이 드릴 텐데, 하여튼 뭐 그거 이외에 이제 뭐 광산이라든가 화재 현장, 예. 그다음에 방사능 시설 같은 사람이 좀 위험한 곳에는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확실히 지금은 이 휴머노이드가 많이 보급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중국을 비롯해서 노동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출산율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일단은 뭐 이 은퇴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예. 노동력 부족을 먼저 경험한 일본이나 스위스 그리고 독일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 자동화 로봇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나라들은 뭐 전쟁을 치러봤기 때문에 정밀 기계도 발전을 했었고, 예. 근데 이제 중국이 문제인 것 같아요. 중국은 제조업을 농민공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억 명에 달하는 이제 그분들의 학력을 보면. 지금 중졸이 한 52%, 예. 초등학교 졸업이 한 14%. 이러면은 중국이 좀 제조업을 더 잘하고 싶은데 이 노동의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래서 또 이분들이 자기네들도 이제 더 이상 제조업하기 싫다. 좀 편한 이제 서비스 하고 싶다. 그러니까 어차피 대체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그러니까 상당히 중국 정부가 많이 투자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으로.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생산되는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자동화 로봇 중에서 50% 이상은 중국산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건 로엔드야 이렇게 폄하하는데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도 독일의 쿠카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데 인수해서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를 출시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꽤 오래됐. 일본? 일본. 예.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로 출시한 건 HB텍이라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입니다. 아 그래요? 예, 물론 이제 명목상이긴 하지만 하여튼 먼저 이렇게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도 잘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 될 거예요. 상품으로 출시한 게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은 로봇으로 인간을 대체하면 중국이 세상에 넘치고 많기로 유명한 게 인간인데. 네. 그분들 일자리는 괜찮아요? 충돌을 내부에서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중국 자체가 지금 어차피 산업의 구조를 바꿀 수는 없는데 그 설비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은 많지만 사람이 없는 우리나라하고 같은 고민을 시작했군요. 네. 이제 심각하죠.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문제를 바로 이제 봉착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투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로봇 업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이제 2011년에 카이스트 랩에 있는 데서 이제 분사한 업체예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업체에 35% 지분을 인수를 했고 삼성전자 자체도 엄청 투자를 하고 있고 현대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MIT 출신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5% 인수하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쪽에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선진국들도 제조업을 이제는 해야 된다. 옛날엔 제품이라는 게 다 호모지니어스했죠. 그러니까 다 대동소이했다는 거고 싸게만 만들어야 되니까 중국에다 보냈는데 이제는 이 맞춤형 제품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비밀스러운 정보들이 많이 있다. 이제 보일 수 없다. 우리 직접 해야 된다. 근데 숙련공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제조 인프라 없으니까 그러면 이 극적인 생산성을 기할 수 있는 그게 무엇이냐? 로보틱스죠. 그래서 선진국도 로보틱스를 계속 지금 연구하고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밤에 잠 안 자고 일하니까 진짜 열심히 일하긴 이럴 거예요. 예. 전기만 먹이면 일한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그게 이제 승패를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사실 그 환경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더럽히는 장본인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고 그렇죠. 또 이제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이 대기 오염도 심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 인류가 너무 이 성장에 눈이 멀어서 너무 환경 파괴적인 그런 성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인류가 계속 화석 연료를 쓴다면 그러면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한 몇 명 정도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을까? 20억 내지 30억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80억이거든요. 예. 지구 적정 인구가 20억 네, 정도다. 그렇죠. 너무 많이 탑승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를 어느 정도 쓴다. 충분히 주 에너지로 신재생을 쓰고 그다음에 과소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50억에서 60억 정도는 어코모데이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로봇으로 많이 지금 사람이 대체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출산율 하락이라는 게 어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균형으로 돌아가는 필연적인 그런 사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도 많은 서포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 그 인류가 지금 인공지능에 중독된 상태죠. 그러니까 IT 같은 경우에는 버블이 한번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깨졌지 않습니까? 아직 인공지능은 안 깨지고 있죠.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갈 길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래도 이제 만약에 그게 포텐셜이 커도 지금 당장 쓸 필요 없어. 그러면 한번 주가가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2000년 초반에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이러냐 이거죠. 근데 하여튼 이거는 인공지능이 남을 확실히 이길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일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게임이 안 되니까요. 훨씬 더 스마트해지는 거죠. 그러면 생산 방식이 내지는 그러니까 생산 방식부터 모든 면에서 인공지능을 갖고 있으면 남을 이길 수 있는 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남을 더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도구는 뭐예요?
양자 컴퓨터. 예, 그렇죠. 훨씬 더 커다란 계산 능력이죠. 양자 네. 컴퓨터는 예. 암호를 풀 수 있다니까 이건 뭐 게임 그렇죠. 셋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휴머노이드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남을 확실히 읽을 수 있는 도구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그렇죠. 예, 너무 큰 차이다. 있느냐 너무 큰 없느냐가 차이죠. 너무 큰 차이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가 15년에서 30년 후에 올 것이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라이트 형제가 예전에 1901년에 인류가 날 수 있으려면 한 50년이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예. 근데 실제로 첫 비행에 성공한 게 몇 년이죠? 2년 뒤에 2년 뒤. 2년 뒤에요? 이 1903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날고 싶다고 하는 그 갈망이나 간절함이 그렇게 빨리 당긴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자 컴퓨터나 이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포지티브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기대 이상의 개발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로보틱스 수요가 커지는 거는 충분히 이제 검증이 됐는데 네.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이 과연 개발됐느냐 뭐 이런 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그 중에 지금 AI는 그래도 가시적으로 뭐 되는 게 있는데 로보틱스는 좀 느린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체감하기로는 조금 느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제 개발이. 뭐 많이 개발이 되긴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아직 상용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예. 그건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해결이 된 게 계산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 로보틱스는 사람처럼 관절이 많아요. 섬세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관절 그 마디마디 하나가 다 변수예요. 계산을 그만큼 많이 해야 된다고요. 네. 근데 인공지능이 이제 점점 계산 능력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처럼 사람의 눈을 모방해서 이제 그동안 숫자나 문자만 봤었는데 이제 동영상 같은 비정형 데이터까지 본다. 그리고 뇌를 따라서 이제 사람들처럼 쓸데없는 계산 안 하고 확실히 이 계산의 양을 줄여간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딥시크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백본이 되는 게 화웨이의 어센드 칩이죠. 예. 그 두 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파라미터를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계산을 다 줄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의 독서법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주의력 결핍이 있어요. 책 잘 못 읽습니다. 예. 책 읽다 보면 어느새 내 생각에 딴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생각에 쉽게 빠져드는. 그렇죠. 네. 약간 이렇게 심하면 이제 ADHD가 되는 건데. 예. 예. 근데 이제 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첫 부분만 먼저 읽어요. 예. 중간 부분 읽어요. 예. 끝 부분 읽습니다. 그리고 때려잡는 거죠. 어떤 의미일 것이다라고 이제 이 추론을 페이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 건. 예, 그리고 계속 넘겨가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읽다 보면 내가 아까 생각했던 게 어느 게 잘못됐고 어느 게 맞은 거였구나 깨달아요. 내가 아까 안 읽고 넘어간 거에 이런 내용이 있었네라는 네. 걸 뒤늦게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알고 그래. 내가 추론했던 게 어떤 게 틀리고 어떤 게 맞았는지 알게 되는 거고 예. 예. 그 다음에 읽을 땐 굉장히 빨리 읽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약간 비슷한 그런 개발 방식을 딥시크의 개발 방식이.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계산의 양을 줄이는 거는 저는 엔비디아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엔비디아도 반도체를 팔아 먹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산을 줄이는 그런 방식은 조금 게을렀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엔비디아도 반성을 하고 그러니까 항상 기득권을 갖고 있는 업체가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삼성전자처럼 예. 뭐 그렇게 갔던 건데 이제 또 반격을 하겠죠. 그리고 앞으로 중국 업체는 이 딥시크가 어떻게 나갈 것 같아요? 이미 이런 방법을 사용할지도 몰라요. 어떤 방법이요? 제가 보기에는 기계에다가 셀프를 주는 거죠. 자아를 줘요. 그러면 사람한테 예. 배운 거, 사람이 정해준 거, 거기까지만 탐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탐구하는 거죠. 가치관을 주면 무엇이 옳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상상을 하고 예.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이 사람의 디펜던트한 것보다는 기계가 훨씬 더 독립적으로 스마트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렇죠. 나중에 기계의 이해와 사람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 그 중국의 어떤 태아가 에이즈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애죠. 에이즈죠. 부모가 에이즈예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태아를 그냥 유전자 편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아는 절대 에이즈에 안 걸려요. 이 태아의 그 후손들도 절대 에이즈에 걸릴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 창조주께서
그 사이에 어떤 부작용을 만들어놨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자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국은 이런 거를 함부로 하는 나라예요. 자, 그러면 미국도 어떻게 할까요? 중국처럼 같이 들이댈까요? 아니면 규제를 할까요? 미국은 중국처럼 그렇게까지 과감하게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휴머노이드라는 게 분명히 성장 산업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규제 이슈 때문에 가끔 주가가 출렁일 수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규제 이슈가 있다. 예. 중국이 더 유리한 입지라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부작용은 중국이 감당하면서. 생명과학 이런 면에서 엄청 과감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제 테크놀로지 팔로워잖아요.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선두권을 따라잡기 위해서 그 과감한 짓을 하는데 그게 약간 선을 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휴머노이드의 이 그 진전을 이룬 분야 중에 계산 능력 이외에 2020년대 들어서 양자역학의 발전이 굉장히 이 휴머노이드를 자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가 무엇입니까? 작은 입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한 물체의 원자로 이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원자라는 게 그 다른 원자랑 손을 잡고 있어요. 서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안정적이에요. 근데 그 물체의 표면에 있는 입자는 어떻습니까? 원자는? 불안하죠. 걔는 잡을 손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반응성이 강하고 녹슬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 커다란 물체 같은 경우에는 그 표면에 있는 그 원자의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부피 대비 그 표면적의 그 비중이 작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양자처럼 작은 입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부분 표면적 그 자체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불연속적이고 그리고 퀀텀 점프가 일어나고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물성과 전혀 다른 물성이 생기고 이런 걸 이용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입자인 상태에서 파동의 성격도 갖는 그러니까 그 파동을 이용해서 얽힘을 만들자. 그래서 양자 컴퓨터도 그래서 만드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쓰이고 있는 건데 이제 이런 거를 휴머노이드에 적용하는 부분은 일단은 센서예요.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도 사람처럼 촉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작은 자극에 반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양자 스핀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 하나가 갖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예요. 그 작은 자극에도 반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예민한 거를 센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같은 것도 아직은 그 뭐 돈은 못 벌지만 하여튼 상용화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놀라운 계산 능력이 뭐 컴퓨터 안에다가 장착은 못해도 그걸 클라우드로 받아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는 양자 통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로봇한테 어떤 신호를 탁 정보를 줬는데 그 중간에 누가 인터셉트하면은 큰일 나겠죠. 예. 예. 근데 이 양자의 그 중첩 현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당신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이 나는 40%가 좌파고 60% 우파예요. 예. 그러니까 그 환경 상황에 따라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확률적으로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인터셉트 하는 순간 0 아니면 1로 확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양자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 인터셉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양자 통신을 이용해서 이 사이버 보안도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양자 역학이 이런 것 쪽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AI만으로는 좀 부족한가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를 잘 쓰려면 네. 반드시 양자컴까지 와야 진짜 휴머노이드가 제대로 된 휴머노이드지. 양자컴 없이 지금에 있는 컴퓨팅 파워와 AI로는 뭐 좀 부족해. 그런 아니에요. 뜻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양자 센서하고 양자 그 통신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건 지금도 적용돼요. 이건 문제 없어요. 근데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게 어렵죠. 근데 양자 컴퓨터가 없어도 인공지능만으로도 지금 휴머노이드는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양자 컴퓨터가 도입이 되면 훨씬 더 진화된 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질문인데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일 시켜 보면 사람보다 훨씬 잘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의 휴머노이드의 목적은 사람만큼만 해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동이나 뭐나 복잡한 건 주인이 할게. 네. 넌 가서 사과나 깎어 하는 네. 주로 이제 그런 일 가능성이 농후해서 공장 일이라는 것도 사실은 사람이 더 잘하죠. 쉽게 지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를 작동하는 두뇌는 지금의 인공지능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양자 컴퓨터까지 있으면 더 좋겠으나 굳이 그 양자 컴퓨터는 개발하기도 쉽지도 않을 텐데 양자 컴퓨터는 아무나 풀어야 되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휴머노이드가 왜 더 좋을까요? 하는 생각을 좀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걸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유, 진짜.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를 드립하는 이유가 남을 이기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양심적으로 거기까지만 써면 고맙겠어요. 그러나 남을 이기고 싶다는 그런 탐욕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엔 거의 100%. 대표적인 인물은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더 아마 그 사람을 어떤 초월할 수 있는 처음엔 단순한 일부터 시작하더라도 눈치가 빨라야 되고 그러면 사람보다 오히려 훨씬 뛰어넘는 일꾼.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의 피조물이 되는 건데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피조물을 만들고 싶은 그래서 남을 정복하고 싶은 뭐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양자 컴퓨터를 붙여놓으면 뭐가 뛰어나도 매우 뛰어난 놈이 나올 거다. 그렇죠.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이 휴머노이드 로봇한테 옛날에는 이걸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려면 되게 힘들었대요. 컵을 이렇게 집어라 그러면 말이 쉽지 네 손가락을 잠깐 35도 각도 낮추고 가서 센싱하고 꽉 잡지는 말고 뭐 이걸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인공지능을 칩을 씹어놓고 자 따라해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거 해봐 그치 한 번만 더 해봐 이렇게 해서 한 2-30분만 하면 그냥 따라한다는 지가 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렇죠. 거 안 해도 그리고 나서 야 니들 저 반에 가서 60명의 로봇한테 가르쳐줘 라고 하면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거 자기들끼리 그거 그냥 띡 전송하면 되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인공지능이 되게 또 신통한 건데 그게 양자 컴퓨터로 돌아가면 안 가르쳐준 것도 자식들이 배우겠지. 그러니까 계산 능력이 커지니까 훨씬 더 진화된 더 진화된. 지금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게 이제 시뮬레이션이죠. 학습. 근데 하여튼 2020년대, 2022년, 2023년 연속해서 양자 역학을 하신 분들이 노벨 물리학상을 탔어요. 그 얘기는 이제 이 양자 역학이 인류의 발전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고요. 2019년도에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하신 분이 세 분이 노벨 화학상을 탔지 않습니까? 비로소 이제 이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가 인류에 도움이 된다는 거를 시사하는 것처럼 이제 이것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 물리학이 발전을 하면서 지금 양자 컴퓨터도 발전을 하고 있고 휴머노이드도 같이 길을 열어주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 휴머노이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지금 이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시뮬레이션이 제일 중요한데 일단 지금 골프 선수가 10번 스윙을 하면 10번 다 똑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스윙하면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10번 다 다르죠. 그러니까 로봇이 만약에 설계된 것과 달리 현장에 나와서 다르게 행동을 하면 사고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똑같이 행동하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시뮬레이션이죠. 여기서 가장 잘하는 건 엔비디아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엔비디아의 GPU라는 게 3차원 그 게임 3D 게임 개발용 칩 아니겠습니까? 비슷해요. 시뮬레이션하고 그 3D 게임하고. 그래서 구글도 사실 뮤저코라는 시뮬레이션 플랫폼이 있지만 역시 엔비디아가 훨씬 더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엔비디아조차도 2년 전에는 이 휴머노이드 이 시뮬레이션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하여튼 그 관절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위 환경 뭐 중력도 감안해야 되고 특히 물체가 서로 부딪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마찰을 됐을 때 갑자기 비선형적인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때 계산이 확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었다. 근데 그동안 이제 GPU를 병렬로 배정해 놓고 막 계산 능력을 개선시켰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씩 따라잡는다. 그 다음에 양자 센서를 이용해서 촉각도 좀 늘렸다. 지금 이 시뮬레이션을 늘리는 거는 클라우드가 많은 공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의 그 로봇 개발은 로봇 하나하나를 다 똑똑하게 하는 데만 집중이 돼 있지만 퍼블릭 클라우드가 딱 들어오면 로봇과 로봇이 서로 교신할 수 있어요. 정보를 쉐어할 수 있다고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자율주행에서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차와 차가 서로 교신하면서 달린다고. 그러니까 뒤에 차가 앞에 차가 뭘 할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한 안전거리 10m만 놓고 달릴 수 있다. 그리고 야쿠르트 아줌마가 카트를 끌고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서로 다 알아서 피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시뮬레이션에 있어서도 클라우드로 여러 가지 환경을 다 다운받아요. 그래놓고 로봇을 딱 테스트해보면 이 대규모 실험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죠. 여러 환경을 깔아놓고 그다음에 로봇의 각 부위를 클라우드로 딱 나눠놓고 자극을 줬을 때 이 부위가 어떤 상태에서 최적화되는가 이런 거를 신속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 클라우드가 어떤 시뮬레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이 가속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휴머노이드의 상용화는 어디까지 왔는가? 일단 돈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아직도 뭐 남아 있는 걸림돌은 무엇일까? 아까 안 대표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나오는 건데 예.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키가 173cm 그리고 몸무게 57kg의 휴머노이드예요. 얘를 창고나 이 공장에서 그냥 단순 노동을 시켜 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이 옵티머스의 가격을 한 2만 달러로 지금 뭐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예.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까요? 예. 예, 이거는 그냥 제가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하루에 8시간 일을 시킨다고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한 3년 정도 쓸 수 있다. 그러면 이 2만 불이 3년 동안 감가상각된다. 전기료는 시간당 뭐 1kW 사용한다고 가정하자.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배터리나 이런 부품들이 교체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이제 업데이트가 돼야 되거든요. 이건 테슬라에 지급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보험료 같은 것도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충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충전기 같은 것도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로봇이 이제 사고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약간 이상한 짓 할 것 같으면 빨리 얘를 이제 간섭해서 유지 보수 시켜줘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20대 정도의 로봇을 케어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가정한다 그러면 시간당 임금으로 이제 환산해 보면 6.7달러 정도 돼요. 오. 예, 그러면 최저임금보다 오히려 낫네요. 예, 그러니까 많이 이 미국의 공장이나 창고 노동자들의 평균 시급이 한 18달러에서 19달러 정도 되니까 그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노동 생산성도 휴머노이드가 사람이 한 2배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뭐 로봇은 술을 안 마시죠. 그리고 뭐 또 화도 안 내고 졸지도 안 내고 화도 안 내고. 예. 그러니까 휴가 뭐 줄 필요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연금도 필요 없네. 예, 사대보험 필요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 쓸 이유가 없죠. 예. 근데 문제는 단 그러니까 2만 달러에 나올 수 있다면이죠. 있느냐? 네네. 그래서 이제는 그 웬만큼 쓸만한 휴머노이드는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 CES 컨퍼런스에서 젠슨 왕도 네. 이 로보틱 휴머노이드 개발이 뭐 이제 티핑 포인트에 와 있다, 자신이 있다, 뭐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대량 생산 시에 그 수율이 안 나오는 거죠. 예, 수익성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의 뭐 유니트리 로보틱스 같은 데가 2023년 5월달에 이제 휴머노이드 H1을 공개했어요. 그게 키가 132cm, 그다음에 몸무게 35kg, 조그만 로봇이거든요. 근데 그걸 15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억 넘게 팔겠다는 거였었어요. 근데 1년 후에 업그레이드 버전을 얘기하면서 16,000불에 내놓겠다. 10분의 1 가격으로 내놓겠다. 근데 그거는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대량 생산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그거야. 근데 저는 이 로봇이 팔린 거를 듣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뿐이고 결국은 여전히 주문형 생산을 조금 하면서 그냥 손을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아직은. 네네. 대량 생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량 생산이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표준화된 부품이 없어요. 뭐 그거야 뭐. 네. 그러니까 아직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그 예전에 전기차 그 경쟁을 하면서 이제 배터리 전기차하고 수소 연료 전지차가 경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수소 연료 전지차가 졌던 이유가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대량 생산에 적합한 그런 어떤 표준화된 부품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소 연료 전지는 그게 없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 휴머노이드는 사람의 수작업이 들어가는 부분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3D 프린팅으로 인공 장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인공 간, 인공 콩팥. 뭐 근데 그걸 왜 못하냐면 그 안에 혈관이나 신경이 너무 복잡하게 연결돼 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노 이런 작용 같은 것도 카피할 수 없어요. 근데 이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 복잡한 그런 배선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병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휴머노이드를 조립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는 아직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 대책이라는 거는 일단 조금 더 단순한 휴머노이드를 만들자. 그리고 표준화된 부품을 구축한 다음에 좀 더 복잡한 곳으로 가자. 그래서 옵티머스,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도 아주 세련된 이 휴머노이드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을 위해서 어떤 기능을 희생시킬까? 그 타협에 지금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다만 이제 테슬라 그러니까 2024년 2월 달에 엔비디아하고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애들이 휴머노이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같이 개발하는 스타트업, 그러니까 피겨 AI라는 곳에 투자를 했어요. 공동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부터 한 1년 정도 지났죠. 근데 공동 투자한다는 건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술이.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완벽하다 그러면 자기가 홀로서기를 하죠. 테슬라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휴머노이드 개발에서 테슬라가 그래도 가장 앞서가고 있다라는 그 반증이기도 하죠. 뭘 보면요? 혼자 하니까요. 테슬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자기가 혼자 하니까요. 그러니까 다만 테슬라는 지금 기존 전기차 시장이 중국과 경쟁이 붙으면서 이제 레드오션 되고 있는 거, 캐시카우가 레드오션 되고 있는 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거기 휴머노이드 개발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그 뭐 비선형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특히 유체 같은 거 있잖아요, 흐르는 물, 바람, 돌풍, 소용돌이 이런 것들이 너무 비선형적인 자극에 대해서 이제 계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계산 능력 개발하면서 하나씩 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양자 컴퓨터가 조금 더 보급이 되면 훨씬 진화된 휴머노이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런 기술적인 측면 이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역시 전기죠. 지금 전기차 돌리기도 사실 전기가 모자라는데 로봇을 어떻게 다 전기를 매겨주냐. 그러니까 결국 무탄소 전기를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소형 원자로 이쪽을 빨리 좀 드라이브 할 수밖에 없다. 로봇 생각만 해도. 네, 그 다음엔 사이버 보안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보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커가 뚫으면 뚫릴 수밖에 없다. 근데 빨리 대응하자. 그래서 그 해킹이 의미 없도록 하자. 이런 건데 이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해킹 나면 일단 큰일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얼리 디텍션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가장 잘하는 데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국방 쪽에서는 팔란티어. 그러니까 이 두 업체가 끊임없이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계를 직접 뚫는 게 아니라 이 로봇으로 신호를 보낼 때 그걸 인터셉트하는 뭐 그런 것도 이제 예방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양자 통신이 원천적으로 이걸 차단한다. 그걸 하는 업체는 아키 퀀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아키 퀀텀은 제가 가끔 여기 나와서 주가가 고점 대비 95% 하락했던 업체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스몰캡이 됐어요. 95%. 그러니까 스몰캡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해요? 시가총액이 작은. 작은 회사. 그동안 훌륭한 인력들이 많이 나갔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적은 인력으로도 좋은 시절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주가는 폭등을 하겠죠. 반면에 그 시절을 못 만나면 그냥 고사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얼마큼 투자해야 될까요? 조금. 예, 이뤄도 되는 만큼을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지키자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휴머노이드 관련 기업 가운데 이제 주목해볼 종목들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종목이야. 예, 이제 여러분들한테 투자해볼 만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좀 먼저 듣고 갈게요. 저도 그 휴머노이드 로봇 하는 분께 얼핏 들었는데 지금은 테슬라가 제일 앞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말씀 주셨잖아요. 테슬라는 그거 혼자 개발할 수 있다 지금. 그런데 그러면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그동안 밸류에이션이 높네 남네 하던 게 이 자율주행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논란에서 그거는 하든 말든 로봇 가지고도 충분히 밸류에이션이 만들어진다는 이 스토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로봇이라는 게 옛날에 PC처럼
옛날 처음에야 뭐 IBM이나 만들고 하는 거였지만 금방 용산 테크노마트 뭐 에서 다 했잖아요.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건 좀 달라. 만드는 사람만 만든다. 그러니까 로봇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결합된 건데 이게 처음에야 뭐 잘 안 만들어지지만 미국에서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얼마나 첨단이었습니까만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아무나 다 만들어서 이제 하잖아요. 저는 못 만들지만 밸류에이션 별로 안 나오고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휴머노이드는 좀 다른 차원이라서 앞서가는 것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을 계속 줄 수 있어일까요? 뭐 좋은 질문인데 그 커머더티라는 의미가 결국은 이제 누가 만들어도 비슷한 거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휴머노이드가 커머더티로 끝날 것 같아요? 계속 진화할 것 같아요? 계속 그게 계속 진화할 건 같아요. 그런데 자동차도 계속 진화하잖아요. 10년 전 자동차와는 많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커머디티화 되어 가면서 그런 취급을 사실 시장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 그래서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차이에 밸류를 줄까요, 말까요?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작은 차이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 물론 이제 그 커머더타이즈 되는 그런 휴머노이드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뭘 타겟하냐면 그런 작은 차이에서도 확실히 밸류를 줄 수 있는 결국 그게 뭘 승부를 결정하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 인간처럼 쓰려면 작은 차이가 클 수 있겠다. 예를 들면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이라고 생각해봐요. 휴머노이드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지금 요즘 나오는 것들은 다 시뮬레이션 하는 게 동작이 이렇게 좀 느리잖아요, 다. 이게 로봇이 다 이렇게 엄청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보다 좀 더 느린 느낌인데 그거는 여전히 계산 능력이나 이런 게 좀 소프트웨어가 딸려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계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기계니까 사실은 사람보다 한 두세 배 빨리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느리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거의 뇌예요. 계산이죠, 계산. 근데 그 뇌만 좀 좋아지면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어요? 사람처럼 부드럽게 갈 수 있어요. 그 뇌는 로봇 한 대 한 대마다 씹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 통신을 하겠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에지 클라우드냐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냐 그 차이가 있을 뿐. 어떤 서로 이제 유리한 부분이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교수님은 자동차야 뭐 하차감으로 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만 휴머노이드는 요걸 할 수 있냐 없냐의 많은 기능들로 인해서 이 차이가 굉장히 커질 거다. 적어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서는 이프로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인데 일단 당분간은 이제 로봇이 처음 나와서 그 사회에 기여하기 지금 이 초기 단계에서는 뭐 그런 걸 고민할 필요도 없이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죠. 네네네. 괜히 이런 거 고민해서 돈을 못 벌어. 아니에요. 아주 좋은 질문이죠. 그리고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좀. 일단 뭐 이제 그 2026년에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상용화한다고 그러는데 그 시기가 조금 딜레이 된다 하더라도 이 휴머노이드에 쓰이는 부품들이 이 위성이라든가 자율주행 같은 데 많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요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안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가 일단 강자. 일단 휴머노이드 개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학습시키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까지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주도하고 있는 게 테슬라와 엔비디아죠.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나 위성 같은 하드웨어를 해봤기 때문에 거기 뭐 배터리라든가 모터, 주행 관련 데이터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그런 도메인 날지가 있고 그 하드웨어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위에다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얹어가지고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본이 되는 게 하드웨어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그냥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그냥 저기 카메라만 갖고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이더 없이.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 하드웨어의 데이터이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얘네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다 하겠다. 그러니까 일관 생산체제, 밸류체인에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럼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옵티머스도 한 2, 3만 불에 낼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반면에 현대차가 인수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는 탁월해요. 근데 소프트웨어가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아까 스팟이라는 로봇 개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 인지 능력을
이 구글의 제미니 프로를 통해서 보완을 했고 시뮬레이션은 그 엔비디아랑 같이 하고 있어요.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계산 능력이 출중하니까 이 로봇의 어떤 뇌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까지만 하겠다는 거죠. 거기는 이제 탁월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진화시킨 장본인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로봇의 개발 인프라를 만드는 건 탁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아이작이라고 하는 그 이 시뮬레이션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AI 하드웨어를 그 설계하는 제슨이라는 플랫폼이 있고 DGX라고 하는 이 그 로봇 학습 도구들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이 전체 시스템을 다 아우르고 다 제어하는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로봇 개발의 인프라를 딱 만들어 놓고 테슬라처럼 자료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가 들어와서 너희가 원하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엔비디아에 들어와서 창고 로봇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시뮬레이션을 이제 엔비디아 걸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요타라든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이 엔비디아의 그 이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난 테슬라는 안 사고 엔비디아 처음부터 샀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아직 차익실현 안 했어요. 그 이유는 한 번 더 남았다는 거죠, 이거. 로봇 그러니까 AI가 무슨 쿠다라는 것 때문에 다들 그냥 그 프로그램 내에서 엔비디아 걸 쓸 수밖에 없는 것처럼 휴머노이드도 엔비디아의 뭔가 쿠다 같은 플랫폼으로 뭔가 다 개발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안에만 들어가면 너무 편한 거죠. 모든 게 다 있으니까. 로봇 개발하기가. 여길 떠날 수가 없는. 불편하고. 그게 AI보다 더 커질까요? 그 휴머노이드에서 쓰는 엔비디아의 반도체라는 게 지금 사실은 엔비디아가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독식 시장은 아닐 거야. 그런 반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젠슨 왕이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 반도체가 지금 그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주로 많이 쓰였지 않습니까? 이건 시작이라는 거죠. 앞으로 걔가 이제 추론하고 뭘 하려면 훨씬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다. 10만 배는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도 그런 것의 일환이죠. 훨씬 더 큰 시장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고. 그럼 자료를 한번 아까 보여주셨는데 조금 더 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로봇이 더 진화를 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자동화 설비들 있지 않습니까? 얘네가 어쩌면 먼저 수혜를 받을지도 몰라요. 얘네가 똑똑해지잖아요. 기존에 있던 설비들이 로봇 팔만 움직이는 것들도 그런 것도 똑똑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더 이제 똑똑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업체는 뭐 일본의 퍼넉이라든가 야스카와 전기, 스위스의 ABB 대표적이죠. 그리고 미국의 락웰 오토메이션, 그다음에 테러다인 같은 데는 이제 반도체 품질을 검사하는 자동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기능들이 고기능화되면서 오히려 그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전통 로봇 팔 회사들인데. 그렇죠. 전통 로봇은 그러면 전통 로봇이 인공지능이 없어서 이거 하면 좋겠는데 요거 못했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로봇들은 이미 그 공장에 특화돼서 24시간 진짜 그 일 잘하고 있어서 팔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뭔가 인공지능이 더 결합을 하고 좋아지면 뭐가 더 좋아질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이제 로보틱스로 바뀌어 가면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팔만 있는 것들도 있는 것도 예를 들면 그 전에는 사람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건데 이제 자기가 보고 판단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생산 시스템 진짜 위험한데 그거. 지가 뭔데? 그러니까 생산 시스템이 지금처럼 사람 위주로 돼 있다. 그러면은 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건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기 로봇이 사고 내기 전에 얘가 행동하는 게 좀 이상한데 그럼 빨리 그 감지해가지고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로봇의 건강 관리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업체가 PTC라는 업체가 있어요. PTC. 그 아직 로봇이 본격화도 휴머노이드가 본격화도 안 됐는데 이런 업체가 있어요? 걔는 요즘은 뭐해요? 그럼 그 친구들은 휴머노이드도 아직 없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는 이제 인공지능 갖고 나오는 신호를 가지고 이게 정상이다 아니다. 지금은 이런 걸 하지만 앞으로 나오면 이제 그런 진단을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표방하는 거죠. 컨셉 좋네.
이번에 한번 그 하드웨어 쪽을 말씀드려 볼게요. 예.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이제 그 센서가 있고 모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재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것들 관련된 업체는 어디가 있는가? 일단 자율주행 하려면은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테슬라는 카메라만 갖고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2차원 평면이잖아요. 카메라는. 그 3차원 공간 지각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뭐 워낙 AI 소프트웨어가 똑똑하다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눈 비가 오거나 어둠이 너무 짙거나 빛 반사가 이루어지면 시작할 수 있네. 카메라가 헷갈릴 수 있어요. 예. 네. 작은 실수에도 이게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예. 그러지 말고 그냥 라이다도 더 하자. 어. 그러면은 3차원 그 이 주행 환경 그 공간을 예. 정확히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긴 하겠죠. 수요가 좀 그 정확도가 좀 높아질 것이다. 예. 근데 라이다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가 시뮬레이션을 잘 하잖아요. 예. 어디다만 박으면 돼. 어. 그러면 라이다의 그 장착 수를 좀 줄일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라이다도 좀 단순화 시킬 수 있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구나. 예. 그래서 사실 라이다가 아까 말씀드린 스몰캡이에요. 주가가 95% 이상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라이다에서 가장 잘하는 업체가 어디였었냐면 벨로다인이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업체 세계 1위 업체, 그러니까 360도 회전 3D 라이다를 최초로 상용화한데 이런 데가 경쟁 업체에 다 인수돼 있어요. 세계 1위 업체가 인수될 정도죠. 그러니까 그만큼 업황이 안 좋았던 거죠. 그리고 그동안 너무 비싸서 잘 못 썼던. 네네. 끝내주긴 끝내주는데. 네. 아. 그래서 이제 이 우스터라는 업체도 인수한 업체도 예. 시가총액이 7,500억밖에 안 돼요. 이게 완전히 스몰캡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 스몰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많이 나갔다 그랬죠. 예. 하이스카 리턴. 어. 잃어버릴 수 있는 돈 정도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테슬라가 그냥 라이다를 조금이라도 같이 좀 결합해서 쓰자. 이러면 이제 주가가 날아가는데 그런 거네. 그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아니야. 영원히 그냥 묻힐지 살아날지. 예. 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자료를 좀 보시면 거기 서버 모터라고 감속기라는 게 있잖아요. 예. 서버 모터가 뭐냐면 로봇의 관절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로봇의 서버 부위를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속도로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 감속기가 있어야지. 신속 예. 정확하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 예.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감속기는 그 모터의 속도를 좀 줄이는 거죠. 대신 힘을 비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왜 근육을 키운다고 생각해요? 파워풀한 힘을 한꺼번에 순발력을 내기 위해서이겠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이 생길수록 제어를 잘 하려고. 예, 더 섬세하게 제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좀 더 동작을 작게 할 수 있죠. 더 정확도를 키울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년도에 골프를 잘 치던 선수가 올해는 잘 못 쳐요. 그게 운동 부족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좀 덜 하면 근육이 약간 소실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힘을 좀 더 써야 돼요. 그럼 폼이 커지고. 그래서 뭐 본인은 나 부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시 부상도 운동 부족에서 오는 거죠. 예, 하여튼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서버 모터나 이 관절 역할을 하는 서버 모터나 예. 이 감속기 같은 거는 전통적인 자동화 로봇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표적으로 일본의 이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스 그다음에 나부테스코가 대표적인 업체예요. 근데 얘네들조차도 아직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뭐 생산 설비는 투자해 놨는데 수요가 저렇게 많지는 그렇죠.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도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라 맞춤형 생산을 아직 하는 정도예요. 시장이 아직 안 크니. 휴머노이드처럼 어렵지는 않아요. 대량 생산이 어렵진 않지만 수요 자체가 아직 커지지 않았는데 이제 이 로봇이 똑똑해져서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얘네들의 수익성이 드라마틱하게 확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아직까지 그런 정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기계팔 이런 게 충분히 상업적인 상황까지 충분히 못 갔다 아직도. 요것도 네네. 휴머노이드까지 갈 것도 없이. 그래서 선진국들이 앞으로 이제 생산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걸 적용하게 된다면 저변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요거부터 움직일 가능성은 있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소프트웨어를 넣을 수만 있다면 네. 휴머노이드 같은 완전 사람 같은 건 아니더라도 네, 일단 네. 팔부터 먼저 쓰는 게 먼저긴 먼저겠죠. 네네. 그래서 그러니 그 시장이 커지면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국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아까 이제 카이스트에서 네. 분사된 네. 그 업체는 최근 화제주죠. 뭐 상한가 친 삼성전자 다음에 그 이하로 떨어지질 않고 계속 올라가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만 한다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냥 미국과 한국 기업을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확실히 비싸요. 그래서 이제 미국 업체 중에서는 한국에 상장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애들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똑같은 건데 유독 비싼 게 꽤 있어요. 요즘은 금, 골드 국제 시세보다 한 20% 비싸고 김치 프리미엄. 예, 비트코인 한 7% 비싸고 로보틱스도 좀 비싸다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랬었죠. 그렇죠. 저기 한데, 근데 하여튼 뭐 삼성전자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아예 M&A를 해버리거나 예. 아니면 뭐 더 키워줄 수도 있는 거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 다른 센서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로봇이 균형을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리고 로봇의 자세라든가 위치, 속도, 가속도, 힘, 압력 뭐 이런 것들을 센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센서가 IMU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nertial Measurement Unit, 그러니까 관성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가속도라든가 뭐 각속도, 그러니까 자이로스코프 같은 것들을 더하면은 GPS 없이도 자기 어떤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센서를 종합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하니웰이에요. 하니웰. 그래서 하니웰 인터내셔널 자료를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회사는 센서는 모든 센서 다 만드는 것 같아요. 하니웰이 저게 어디 보일러 갔더니 써 있던데. 그러니까 그 센서가 들어가는 건 다 해요. 다구나 다. 네. 근데 많이 듣던 이름이었는데. 우리 아파트 지하실에 가니까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 센서가 있을 겁니다. 열 그리고, 센서. 네, 그 하니웰이 심지어는 양자 컴퓨터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온 트랩 방식으로 그렇구나. 양자 컴퓨터 아이온 큐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예. 이 하니웰이 캠브리지 퀀텀 컴퓨팅을 인수해서 이온 트랩 방식의 양자 컴퓨터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PR이 24배나 되는구나. 보일러 부품 회사가 저렇게 비싼 거 했더니. 이 하니웰이 물론 이제 어떤 그 센서의 퓨어 플레이는 아니죠, 그죠? 근데 이 신성장 관련된 그런 센서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 센서로 데이터를 수집했으면 그거를 디지털라이즈 해가지고 날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날로그 데이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아날로그 데이터 이해하는 업체가 아날로그 디바이시스라는 ADI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이걸 하긴 하는데 ADI가 조금도 이제 그 로보틱스라든가 위성, 의료기기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신성장 분야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야, 이거는 로봇화 되면 다 그걸로 해야 되는데 진짜 모든 센싱을 다 디지털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꽤 재미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소재, 그러니까 로봇이 이제 피부나 근육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가볍고 유연하고 좀 내구성도 있어야 되는 어떤 특수 금속이 필요하죠. 그거는 가장 잘하는 게 카펜터 테크놀로지예요. 근데 그 저기 미국의 ATI라는 업체도 있긴 한데 오히려 카펜터보다는 ATI가 더 싸요, 주가는. PR이 낮다고요. 근데 확실히 카펜터가 잘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투자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소 섬유 소재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하는 거는 헥셀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료 쪽의 로봇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그동안 휴머노이드 로보틱스가 가장 먼저 보급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수술용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공간에서 아주 고정밀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건강 검진 받았는데 갑상선 이상하대요. 그래서 3개월 후에 와서 다시 피 검사를 하라. 근데 3개월 후에 가잖아요. 그럼 정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3년 됐어요, 이런 지가.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가 이렇게 변동폭이 큰데 이게 무슨 통계학적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 내 의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계속 측정을 한다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언제 위험한지 크리티컬하게 그 크리티컬 모먼트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실시간 의료 정보를 알려면 결국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가장 폭넓게 하는 곳이 메드트로닉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드트로닉이 수술용 로봇도 하는데 수술용 로봇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뭐 다빈치 로봇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이제 그 인투이티브 서지컬이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좋은 게 뭐냐면 수술용 로봇을 한번 납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모품이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주 뭐 수익 구조가 좋더라고요. 프린터처럼. 근데 저것도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가 더 발전하면 훨씬 더 쓰임새가 많을까요? 아니면 지금보다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할 수 있거나. 아니, 못하는 수술이 더 많아지게.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수술을 더 로보틱스로 많이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뇌 같은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근데 너무 많이 올랐는데 하여튼 조정 받을 때마다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끝으로 배터리 로보틱스에 쓰이는 배터리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배터리의 조건이라는 거는 일단 가벼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로봇이 좀 편하게 일할 수 있고 에너지도 덜 먹고. 중요하지. 그렇죠. 그다음에 크기가 좀 조그매야 되죠. 예, 그래야 가볍... 무게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는 이제 로봇이 주로 일하다가 뭐 누구랑 충돌할 수도 있고 마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폭발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폭발 가능성이 낮아야 발화 가능성이 낮아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충돌하면 쪼개질 수 있으니까 예. 좀 유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는 게 전고체 배터리예요. 전해질이 고체로 된 거. 예. 예, 그러면 불 잘 이게 안 나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해질이 고체기 때문에 발화성은 확실히 떨어져요. 예. 불 안 난다고요. 그다음에 전기를 세게 때려박아도 그러니까 고속 충전을 해도 예. 이게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안전하다는 얘기는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니까 조금 더 조그맣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되니까. 전고체가 좀 가벼워요? 오히려 그래서. 네, 가볍죠. 밀도당 가볍. 예. 그래서 조금 더 가볍고 조금 이제 유연한 그런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데를 먼저 하는 게 도요타하고 파나소닉이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전해질을 황화물계를 써요. 황화물이라는 거는 황이 섞인 금속 산화물이죠. 예. 근데 이 황이라는 거의 특징이 뭐냐면 좀 부피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리튬 이온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이 커요. 그러니까 고출력이 가능하고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 황화물이 그 이온 결합을 하기 때문에 원래가 딱딱해요. 그렇지만 황이라는 게 부피가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간중간 공급이 유연하다. 그래서 만족스럽다 이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황이라는 게 수분하고 아니면 뭐 산소하고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황화수소를 내뿜어요. 독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완전히 코팅을 해버리든지 아니면은 사전에 첨가물을 집어넣어서 반응을 못하게 하든지 그러면 공정 과정이 좀 복잡해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상업성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도요타하고 파나소닉은 요 공정 과정을 좀 단순화하는 그런 작업에 지금 있는 거죠. 2027년까지 그걸 끝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완전 독가스인데 그거는. 예. 반면에 미국의 솔리드 파워 같은 경우에는 란타늄 계열을 써요. 그러니까 란타늄이 이온의 전도성을 좀 촉진하는. 근데 약합니다. 전도성이.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소형 전기차나 소형 로봇에 쓸 수 있는 가능은 할 텐데. 예. 근데 확실히 안전하긴 하지만 조금 힘이 약하다. 그래서 포드나 BMW가 여기 투자했었어요. 예. 근데 2026년, 그러니까 1년 더 먼저 양산을 하겠다. 뭐 왜냐하면 구조가 단순하니까. 근데 제가 저 같으면 그냥 도요타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 황화물에 비해서는 확실히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도요타에 투자하는 게 전고체 배터리가 만들어진다면 도요타의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전고체 배터리 하겠다는 미국의 나스닥 회사도 있지 않았나요? 뭐 여러 개 많이 있어요. 근데 일단 그 솔리드 파워도 이 시가총액을 보니까 아주 조그맣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별로 안 쓸 거라는 거를 시장에서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전고체는 뭐 휴머노이드뿐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불 안 나지 가볍지. 네, 자동차에 쓸 수 있죠. 그럼 뭐 자동차 뭐 모든 거에 들어.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대량 생산만 된다면. 일단 당장 필요한 데가 자동차잖아요. 예. 근데 불 안 나고. 그 어느 자동차 업체라도 다 이거를 내재화하고 싶지 않을까요? 전고체 배터리를.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먼저 하는 데가 도요타니까요. 그래서 보는 거죠. 황이라고 하니까 이게 딱 솔깃하네. 젠슨 황이 만들자. 야, 휴머노이드는 근데 진짜 휴머노이드의 시대가 왔어라고 말하려면 그래도 아직은 좀 걸리지 않을까요? 근데 아까 저기 제일 빨리 온다니까요. 캐시 우드가 그러잖아요. 예, 뭐 2030년까지 24조 달러의 시장이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뭐 일단은 타협할 것 같아요.
일단 쓰긴 써야 돼요. 예. 근데 이 대량 생산이 좀 어렵다 그러면 기능을 약간 세크리파이스 한다 하더라도 이제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거를 만들어요. 왜? 이겨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진짜 요즘 그거는 정말 식당에서 왜 그 배달하는 굉장히 단순한 로봇 있잖아요. 음식 날라주는 로봇은 정말 싸더군요. 그러니까 사람 쓰는 것보다 무조건 싸서 그거는 정말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그 약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서비스하는 게 좋긴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다 바뀌어요. 그럼요. 옛날에는 은행에 전화해서 0번 누르면 바로 사람이 받았는데 요즘은 그러면 기계가 받는 바람에 아주 하고 통하기 어려워요. 불편은 하지. 그러니까 뭐 제가 커피 사왔잖아요. 근데 거기도 다 이제 키오스크로 바뀌고, 네. 예, 그러니까 눈도 잘 안 보이는데 그 번호 보라 그러고, 예,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예. 진짜 바뀌어가는 건 휴머노이드의 시대에 맞춰서 시대가 되면 다시 뜰 회사들이 의외로 꽤 많이 숨어 있었네요. 야, 진짜. 엄청 많은데 저는 그래도 이 중에서 제일 친숙한 회사라서 그런가? 엔비디아. 엔비디아. 여전히 엔비디아하고 저는 아까 전에 하다 하니웰 센서는 없을 수가 없잖아요. 센서. 기껏 가르쳐줬더니 결국 엔비디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니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위치 제어 센서 같은 게 위성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요를 깔고 있는 건 있어요. 알겠습니다. 야, 많이 안 오른 회사들도 꽤 있네요. 이건 복습 좀 해봐야 되겠다. 복습. 알겠습니다. 자, 휴머노이드 시대를 대비해서 어떤 또 종목들이 어떤 회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공부 열심히 해서 일단 우리가 사고 그리고 칭찬하는 블로그를 만들어서 인공지능으로 돌려가지고 전 세계 막 20개국 언어로 쫙 뿌리면 그들이 또 이제 나중에 사면서 우리가 먼저 산 주식 주가를 올려주겠죠. 네. 그게 이제 21세기 외화 획득이다. 김학주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